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4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측은, 수호, 사양 그리고 시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맹자의 성선설을 실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일깨우고 그 선함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 광장에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본성에 따른 행동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능력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측은이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측은 지심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작은 새가 다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그 작은 새를 가리키며 그의 마음속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 포근한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측은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호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수호지심, 즉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수호는 시장에서 장사꾼의 저울에 이상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장사꾼은 일부러 무게를 속여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장사꾼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책감을 일깨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꾼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사과하며 저울을 고치고 가격을 바로잡았습니다. 수호는 인간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양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양지심, 즉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두 아이가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려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양은 그들 사이에 서서 넌지시 웃으며 그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내 서로 장난감을 나누기로 하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양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이 어느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비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없이 다가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불어넣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마을에 이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비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장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이 네 친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선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마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선한 씨앗이 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모험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들은 늘 언제나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네 친구는 본성의 아름다움을 통해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베이의 상간마을에 노장을 따르는 노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자그마한 논과 밭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스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의 철학을 강조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과 밭은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가뭄을 이기기 위해 각하 지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산에 나무를 베어 작은 댐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외부에서 물을 사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스승은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직접 무언가를 해서 상황을 바꿔보려는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려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생각해보게. 나무를 베어 댐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일시적으로 물을 모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나중에 큰 홍수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외부에서 물을 사들이는 것은 또 다른 자연의 부족을 불러올 수도 있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무의의 가르침을 따랐다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흐름에 몸을 맡겨왔단다. 마을의 지혜로운 나무들이 말하길 땅속 깊은 곳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일부러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무르는 것이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노스승이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큰 결단을 내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서로 돕고 나누며 최대한 절약하며 자연의 리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 깊어질 무렵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비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고 그들은 자연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스승의 말처럼 자연에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에 맡기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 무의의 철학이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진정한 조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배움이 깊어졌고 더욱 서로 협력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때는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이 책을 읽고 있던 그의 서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그의 길고양이 이호였습니다. 이호는 늘 그랬듯이 살금살금 다가와 이황의 무릎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황은 그런 이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날의 사색을 이어갔습니다. 퇴계 이황은 그날도 이와 기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호야, 가와 기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과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치 이황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이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이호는 고양이답게 갑자기 일어났고 이황의 무릎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다가는 서재 구석에 놓여있던 종이 뭉치를 건드리고 말았다. 종이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방 안가득 퍼졌고 이황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이황은 깨달았습니다.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 마치 이 종이들의 움직임과 같구나? 이와 기라는 본질적 원리와 물질적 요소가 마치 위대한 춤을 추듯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와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한참 동안도 장난을 치고 난 후 마침내 다가와 다시 이황의 발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황은 잠시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그 의젓한 모습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호는 이의 이상적 경지를 그 행동은 기의 역동적 변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황은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 놓고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와 기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네. 마치 내 고양이 이호가 이 서재 안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조화롭게 서로 영향을 주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거라. 제자들은 처음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지만 곧 스승님의 깊은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와 기의 상호작용을 고민하며 더 나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호라는 고양이 덕분에 이황의 이기호 발설은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이 철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했고 그렇게 퇴계 이황과 이호의 이야기는 나날이 더 큰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호는 호세 사람들에게는 고양이 이상의 존재가 되어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있어 기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 조선의 한적한 마을, 그곳에 이기 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현현이었습니다. 그는 율곡이의 충실한 제자였고 특히 이와 기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성현은 마을 광장에서 큰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와 기의 조화로움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는 마을 모든 이들이 모였고 심지어 먼 촌에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성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즉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원리와 기, 즉 현실적이고 가변적인 요소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있던 하나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는가?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의 꽃들을 보았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꽃들은 아침 햇살을 받고 화답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이와 기의 조화로움의 시작일세. 그 꽃들의 존재는 영원한 이이며 아침 햇살에 반응하여 활짝 피어나는 것은 기의 움직임이지.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현은 이어서 장터 상인들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상인들은 돈을 벌고 거래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네. 그러나 진정한 이는 정직과 신뢰이지. 장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하네. 이것이 기의 흐름인 돈의 움직임과 맞닿을 때 진정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님들, 밭에서 씨앗을 심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농부들은 좋은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네. 그러나 이는 자연의 순리요 조화라네. 아무리 애써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네. 농사는 기를 움직이는 것이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성현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기의 조화가 우리의 삶 속 모든 상황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하는,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이네. 이와 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쓰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이와 기의 메시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며 조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율곡이의 철학을 생생히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이기 원론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의 지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